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보험의 이론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두 개 차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유형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큰 제목 3개가 중요합니다. 대수의 법칙, 사망률과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이 정확해진다는 법칙이죠.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부터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 단체가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같은 위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험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다른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 단체라는 지문이 좀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정확해지고요. 그러면 그 확률이 정확해지면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험료율이 정확해지고, 그러면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낮아진다라는 지문 출제되고 있고요. 사망률하고 생명표는,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 연초 생존자 대비 몇 %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망자, 생존자, 사망률, 생존율, 평균 수명, 이런 것들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것이 생명표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생명표는 두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명표라는 것이 있고요. 주로 인구 통계 자료의 근거로 활용이 되는 그런 생명표이고, 이 국민생명표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면 보험료에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국민 안에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다거나 지나치게 많다거나 이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생명표는 실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생명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생명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생명표는 국민 생명표가 아니고 경험 생명표여야 되는데 국민 생명표이다. 이런 지문 많이 출제되고 있고, 경험 생명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19년 4월부터 제9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간혹 2018년 7월부터 제8회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지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지상등의 원칙은 들어올 수, 나갈 지, 서로상 같을 등,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아지는 수준의 보험료가 최적의 보험료다. 들어오는 건 뭐예요? 고객이 내신 납입 보험료 총액이고요. 나가는 건 뭐예요? 고객에게 드리는 지급보험금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 비용의 총액이 되겠죠. 이것이 같아지는 수준에서의 보험료가 최적이에요. 들어오는 게 많으면 너무 많이 내신 거고요. 나가는 게 많으면 사업 영위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생명보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계약 관계자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보험 계약자는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요.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 19세를 18세, 20세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19세 기억해 두시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요.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제가 계약자인데 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이런 경우가 되겠죠.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서명은 인정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하고 나쁜 짓, 뭐 보험 범죄나 보험 사기 같은 것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건 서면 동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 동의는 인정되지 않고요.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보험 수익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고 보험 수익자 수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가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가 계약자이고 제가 피보험자이고 제가 돈을 받는 상해보험 이런 같은 거고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약자이고 제 아내가 피보험자이고 우리 아이들이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될 수 없다. 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기억해 주시고. 생명보험 계약 내역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 구별하시는 거 잘 보셔야 되는데 보험 사고는 뭐 보험금 지급 이유가 되겠죠. 생사, 상해, 질병 같은 것들이고 보험 기간은 보장을 받는 기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기간, 책임 기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납입 기간은 돈을 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0년 동안 돈을 내면서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 암보험이다. 그러면 보험 기간도 10년이고요. 보험료 납입 기간도 10년인 거죠. 이렇게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이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험 기간 내내 낸다. 모든 보험 전 기간 동안 낸다. 그래서 전기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10년 납입하고 종신연금이다. 그러면 납입 기간은 10년이지만 보장 기간, 보험 기간은 종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 납입 기간 10년이 보험 기간보다 작은 그래서 보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어서 시험 문제를 내거나 또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큰 것이 단기납이라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은 항상 같아요, 달라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는 항상 일치한다. 이런 지문이나 보험료 납입 기간을 위험 기간이라고 한다. 틀렸죠? 납입 기간이 아니라 보험 기간을 위험 기간이라고 한다. 이런 지문도 눈여겨봐 주시고 보험료를 계산하는 우리 예정 사망률, 예정 위험률은 1년에 한 번씩 계산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은 원칙은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 계약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또는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 이런 다양한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보험금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합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것인데 보험회사가 결정한다든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든지 보험금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지급하겠죠. 이런 지문 눈여겨봐 주시고 보험료는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간혹 계약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금액이라고 한다. 보험금은 받는 거고요. 보험료는 내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인데요. 결정 원칙은 수지상등의 원칙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가 1년간 지급한 보험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건 나간 돈이 되겠죠. 얘하고 들어온 돈이 같아지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이니까 가입자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1인당 보험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1인당 보험료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2천만 원하고 1,000명이 낸 1인당 보험료 곱한 거하고 같아지려면 여기가 2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딱 떨어지게 10,000원, 2만 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도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보험료 산출 방식은 지금 현재는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3-2원 방식이라는 걸 사용했다. 그런데 이 보험료 산출 방식을 현금 흐름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첫째,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차별성을 두어서 자유롭게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고객은 똑같은 조건에서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자체보다는 요 뒤에 요 비교표가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첫째, 3이원 방식을 먼저 보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날 거야. 요걸 예정 위험률이라고 하고요. 얼마의 이자율로 적립금을 돌려드릴 거야. 예정 이율이고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 거야. 예정 사업비율. 그래서 사고가 나는 위험과 적립을 하는 이자와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비, 이 각각의 이원, 3이원에서 예정 그 비율하고 실제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방식, 이걸 우리가 3이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요, 이 세 가지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이 회사별로 차등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가정해서 모든 회사가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효과가 뭐였어요? 상품 개발에 자율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사별의 기초율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 방식은 이 3이원 방식을 포함하고 여기에 계약 유지율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아니면 운용 수익률이라든지 각각의 회사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율을 적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표준 가정이 아니라 회사별 최적 가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익의 원천은 3이원 방식은 각각의 이원에서 이익이 났어, 손해가 났어. 이원별 이익이라면 현금흐름 방식은 종합적 이익이 될 거고요. 장단점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현금흐름 방식은 3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율을 적용하니까 정교하게 보험료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개발의 자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 방법이 복잡할 것이고, 이걸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약점이에요. 그럼 반대로 3이원 방식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예요? 산출 방법이 매우 간단한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뭐예요?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겠죠. 그리고 새로운 가격 요소 적용, 다양한 기초율을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 약점이니까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현금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3이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박스 넣어놓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가정이죠. 현금흐름 방식은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가정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고, 배당은 예전에는 유배당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배당 상품이 많아요. 배당하는 보험 상품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곧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할 수 있는 유배당 계약에 대해서 잉여금을 먼저 적립하고 나서 배당을 하는 선적립 후 배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유배당이 아니라 무배당 보험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앞뒤를 바꿔서 선배당 후 적립 방식이다라고 지문에 많이 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고, 배당금의 지급 방법은 당연하겠죠. 배당 금액을 현찰로 줄 수 있고요. 현금 지급 방법이 있고, 그만큼 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고요. 보험료 상계 방법이 있고, 그만큼 더해서 보험금을 많이 주는 보험금이나 재환급금 지급 시 가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배당금 지급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보험금 감액은 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방법 정리하시고, 보험 안내 자료에서 배당 예상의 기재 금지, 요거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 기재 금지하고 똑같은 거죠. 고객한테 확정적이지 않은 배당금 또는 기타 잉여금 분배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건데, 유배당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적립금의 어떤 추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예상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를 과거의 실적을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예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년도를 3개년도로 바꾼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봐주시고, 이 예상치는 실제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립인데요.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요. 그 청약을 보험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낙성계약성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실 게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로 성립한다. 이런 질문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과 상관없이 승낙으로 성립하고요. 요거는 이번에 교재에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 추가된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부 보장을 제외한 승낙.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위에 대해서는 보장 안 받기로 조건을 달고, 부담보 조건이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5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가 없었어요. 그러면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담보인 조건을 달았더라도 그 해당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지문으로 봐서는 시험 문제에 5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해서는 안 된다.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약은 특별하게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업무 편의상 청약서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 보험 계약인데 단체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각각의 계약인데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고 그 사람들이 동일한 상품을 가입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개별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단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체로 묶어서 단체 취급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그 지문이 뭐냐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체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추가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단체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렸다. 골라주셔야 되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 틀린 게 아니라 맞은 지문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같이 챙겨두시고 청약 철회는 물리는 거죠. 계약을 하시고 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난 안 할게요.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계약인 경우에 우리 홈쇼핑에 반품할 때도 반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요. 두 개가 겹쳤을 때는 짧은 날짜 기준으로 철회 기간을 결정합니다.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진단계약. 진단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르게 불편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겪어서 그리고 가입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충분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신중한 결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철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전문 보험 계약자의 체결. 이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뭐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철회를 우리가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은 단기 기간인 경우에는 업무 절차의 편의성 또는 악의적인 이용,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옷 사서 파티 갔다 와서 반품할 수 있잖아요.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만 혜택을 입고 다시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은 철회를 허용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철회가 불가능한 계약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요 1년을 만약에 3년으로 바꾸었을 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도록 철회가 불가능한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철회가 접수가 되면 3영업일 이내에는 물리는 거니까 당연히 납입보험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이때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반환한다라는 지문 자주 나오고 있고, 반환이 지연되면 당연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줘야 되고요. 밑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냈다. 그럼 그분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거는 카드 대금 결제할 때 한 달 뒤죠. 그 안에 승낙과 거절이 결정이 되니까 실제로 이분이 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만 취소하고요. 이자 지급은 없다는 것이고, 밑에 두 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있는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반환을 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료를 반환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한 효력이 발생을 하면 물린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보상한다? 아니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철회 전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자가 몰랐어요. 이걸 증명하는 건 계약자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알지 못한 경우 알았다면 철회 안 했겠죠. 보상을 받았겠죠. 이 경우에는 철회 효력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정말로 사고 발생 사실을 미인지한 상태에서 철회했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철회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이니까 15일 전후로 우리가 언제 받았냐에 따라서 짧은 날짜 결정한다는 거예요. 청약을 했고요. 청약일로부터 30일까지 청약 철회 가는 기간이 있는데 15일 이전에 10일쯤 증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10일에 15일 더하면 25일까지가 철회 기간이에요. 그럼 30일로 할 거냐, 25일까지로 할 거냐, 짧은 기간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25일이 청약 철회 가는 기간이다. 이게 계산 문제로 시험에 나요. 밑에 보시면 청약일이 10월 3일이에요. 그런데 증권을 받은 날이 10월 8일이에요. 그러면 청약 가능 날짜, 청약 철회가 가능한 날짜는 맞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0월 3일이니까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1월 3일까지 가능한 거고요. 8일날 증권 받았으니까 15일로 계산하면 10월 23일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보기에 10월 3일 이전 날짜가 있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이고 10월 23일 이후 날짜가 있으면 청약 철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거지만 계산 문제고 15일 이후에 증권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쪽 부분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요거 계산 문제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고 15일 이후에 받은 경우 청약을 했고요. 15일이 지나서 20일쯤 증권을 받은 거죠. 그럼 원래대로 하면 청약일부터 30일이 철회 기간이고 20일 날 증권을 받았으니까 이 날짜부터 15일 계산하면 이 뒤에 다음 달 5일이겠네요. 그죠? 다음 달 5일까지가 청약 철회 기간이에요. 둘 중에 짧은 거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30일까지다. 요것도 역시 계산 문제 대비하시는데 빈도는 앞쪽 게 빈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의 승낙 및 거절인데요. 청약을 만약에 나 보험 가입할게요. 계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승낙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이고요. 진단 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 통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청약을 했다. 그럼 보험 책임이 언제 개시가 되느냐? 밑에 거 잠깐 먼저 볼게요. 보험 계약의 효력은요. 승낙을 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1회 보험료가 들어오면 바로 책임 개시가 돼요. 그래서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1회 보험료를 받은 날 보장 개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이에요. 그런데 진단 계약인 경우에는 1회 보험료를 받았냐 승낙을 했냐와 상관없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 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일부터 보장이 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낙 거절을 따질 때도 지금 보장 개시 시점 이후로 따지기 때문에 무진단 계약인 경우에는 청약한 날짜로부터 1회 보험료를 받으면 보장은 개시되고 그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중간에 다른 절차가 필요 없으니까 30일 안에 승낙 거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단 계약인 경우에는 진단을 안 받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진단일부터 30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진단 계약인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거절을 통지해야 된다. 30일만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진단 계약인 경우에는 청약일이 아니고 진단일이고요. 30일인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요.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된 걸로 간주합니다. 이거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질문 나오고 있고요. 거절을 하게 되면 역시 이자를 더해서 가산한 금액을 줘야 되고 신용카드로 한 경우에는 매출만 취소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요. 보험계약의 효력, 일반 계약은 보험료를 받은 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진단계약은 진단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무진단 계약, 일반적인 계약인 경우에는 첫 번째, 청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승낙이 되고 뒤에 보험료가 납입이 됐다. 그래도 1회 보험료 납입일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청약하면서 같이 돈을 냈고, 두 번째는 청약한 이후에 돈을 냈고 승낙이 나중에 이루어진 거죠. 함정은 뭘 파고 싶었던 거예요? 승낙이 안 됐으니까 책임 개시가 안 됐다. 승낙일부터다. 아니라고요.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1회 보험료를 납입했으면 그때부터 책임은 개시되는 건데, 문제는 진단이에요. 진단은 일단 진단이 됐느냐 안 되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청약을 하고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일단 요건은 갖춘 거예요. 돈이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1회 보험료 들어오고 승낙이 되면 1회 보험료 납입일이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더라도 돈을 내지 않았으면 그건 개시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청약을 했고 돈을 냈고요. 나중에 이거는 청약과 동시에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냈으니까 책임 개시가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죠. 안 돼요.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그 뒤에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일이 개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일단 진단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진단이 끝났으면 1회 보험료 납입일.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이 됐더라도 진단이 안 끝났으면 그때는 이미 보험료 납입을 했으니까 요건을 성립했으니까 진단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은 청약하고 진단 받았으니까 요건 됐죠. 승낙이 먼저 됐든 안 됐든 위에서도 상관없었잖아요. 보험료 납입일이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낙 전 보험사고는 일단 청약을 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그러면 보험 개시는 된 거죠. 책임 개시는 된 거예요. 승낙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중간에 사고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책임 개시는 됐으니까 당연히 보장을 하겠죠. 그런데 보험료를 냈는데 진단계약인데 아직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럼 그건 안 되겠죠. 보험료를 냈더라도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제1회 보험료를 받았어요. 그럼 책임 개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승낙 전 보장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정상적인 계약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승낙 전 보험 사고인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예외가 있죠. 승낙 전 보험 사고인데 면책되는 경우, 첫째, 계약 전 알린 내용이나 건강 진단 내용이 지급 사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알고 가입했다는 거죠. 두 번째,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서 어차피 면책인 경우.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진단 계약인데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책임 개시가 안 됐으니까 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다만 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닌 진단과 무관한 재해인 경우에는 승낙 전 사고인 경우에도 보장을 합니다. 자, 보험계약의 무효인데요. 무효라는 건 원래 효력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원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하고요. 마찬가지로 해지 환급금이 아니고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고,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무효가 됐다거나 승낙 전 무효 사실을 인지했다거나 결국 회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더해서 돌려드려야 되고요. 여기서는 무효 사유가 훨씬 더 중요하죠. 첫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인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효예요. 다만 단체 보험인 경우, 단체 보험은 단체 기준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개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든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 지문, 단체 보험은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오면 단체 보험은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걸 열심히 외우셨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틀렸네. 고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고, 만 15세 미만자, 이거를 18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문제 바꿔서 많이 내고 있고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망보험,
이 경우에는 역시 보험 범죄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만 15세 미만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 또는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인 경우에는 후견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 안 괜찮아요. 다 틀린 거고요. 무효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중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 2번 타인의 보험인데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3번 피보험자가 파산자인 경우. 심신상실, 심신박약하고 파산은 다른 거죠. 이건 의사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의사결정은 명확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중요한 건 예예요. 예. 설계사의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 이게 뭐냐면 여기 취소 사유거든요. 무효하고 취소를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긴 해요.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약관하고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 계약자분이 그 계약을 취소, 물릴 수 있어요. 손해 없이. 이걸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요거는 취소 사유이지만 무효 사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끼워서 고르는 문제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해서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명보험의 이론 두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생명보험의 이론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보험회사의 의무인지 아니면 계약자의 의무인지 요걸 구별하는 걸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고 첫 번째 의무가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약관 그리고 청약서 부본 그리고 자필 서명 이런 이제 3대 기본 지키기를 잘 지키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인데요. 요거는 이 의무 자체보다는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요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약관 교부 및 설명의 의무. 첫 번째는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과 청약서 부본이 되겠죠. 고객한테 드리는 고객용 청약서 부본을 교부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설계사, 대리점 이런 모집 종사자가 회사를 대신해서 이행하는 개념이고요. 설명해야 될 중요 내용은 보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료라든지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셔야 되고요. 제외가 있죠.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든지 이미 법령에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신 걸로 보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드려도 되느냐 이 얘기죠. 가능하고요. 계약자나 대리인이 그 이메일을 수신을 했다면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겠다. 자, 이 의무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 직접 교부 외에 이런 방법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통신 판매 계약인 경우에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판매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약관 다운로드를 확인하거나 그러니까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약관을 다운로드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나 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녹음을 했다면 그러면 충분히 설명한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자, 이거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취소.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건 고객이 나 안 하겠습니다 하면 보험료나 이런 데 손실 없이 손실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3개월을 1개월 이내로 시험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납입한 보험료에다가 이자를 더해 주는데
이자는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높은 이자, 대출이자를 더해주고요. 보험회사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낮은 이자, 공시이율로 더해주거든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계약 대출 이율을 돌려주는데 이거를 예정이율, 공시이율,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잘못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이율인 것처럼 시험 문제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소인 경우에는 대출 이율을 가산한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이제 두 번째 의무죠. 아주 기본적인 의무인데 중도, 만약에 중도 보험금이 약정이 돼 있다 그러면 중도에 돌려주는 돈, 만기에 돌려주는 돈, 사망보험금, 장애보험금, 입원보험금 이런 것들을 돌려주게 되고요. 다음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류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명확하게 사망이 아니라 인정하거나 추정하는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일반 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실종이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특별 실종, 일반적인 실종이 아니고요. 전쟁, 침몰, 추락 이런 어떤 위난 사항이 닥치고 위난이 종료가 됐는데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사망으로 간주하고요. 인정 사망인 경우에는 수해, 화재 이런 재난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에서 관공서에서 사망으로 통보를 받았다. 예를 들어 수재가 났어요. 그런데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시체를 찾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분은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통지가 왔다면 그건 사망으로 보겠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는 가끔 쭉 써놓고 얘는 어떤 거냐, 추정 인정제도 중에 누구냐, 그래서 우리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간혹 요 날짜를 바꾼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오면 득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챙겨주시고, 밑에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럴 경우에 계약자분이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급한다 해서 가지급 제도라고 하고 50%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 장애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장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래서 약관의 장애 분류표상의 장애에 대한 정의,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기능 상실 상태를 장애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문에 쭉 써놓고 영구적인 훼손 상태나 기능 상실 상태인데 이거를 일시적인 또는 한시적인 이런 표현을 써서 지문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영구적인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럼 영구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피보험자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영구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시험 문제에는 주로 예를 들면 뭐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또는 약관 장애 분류표상의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할 때 요 두 개에 대한 지문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치유된 후라고 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고요. 치료 종결로 나타나는 한시적인 장애예요. 한시적인 장애에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적용해서 지급합니다. 요거는 간혹 괄호 넣기 문제로 5년 20%, 이걸 뭐 2년 50%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서 숫자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5년 이상인 경우에 만약에 그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할 때 장애가 악화가 됐다. 그럴 때는 그 악화된 장애 지급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험금 지급 기일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10영업일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만약에 10일 이내에 지급이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넣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곱셈해 보면 3 곱하기 10은 30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0은 30. 그래서 정상은 3영업일. 조사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10영업일이 부족하면 30영업일.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보험금 지급 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되겠죠. 소송이 제기된 기간이라든지 분쟁 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사고의 조사, 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조사나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련해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예를 들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전문가가 확정을 해주면 그걸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 의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기간들은 빼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예외 자체보다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외 사고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앞에서 우리 3영업일, 10영업일, 30영업일 했었죠. 적당하게 섞은 문제예요. 그런데 해외 사고 조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급기일에서 제외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 보험금 지급 시기 7일 전에 누구에게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계약자, 수익자 대신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지급기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에 따라서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첫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요게 이제 자해나 자살이 될 건데 예외가 있죠.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요 2년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장애도 자해인 경우에도 살해 형태의 문제로 지문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의로 해친 경우 중에서 예외 사항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의 경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대놓고 딱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케이스의 형태로 안무개 씨는 이런저런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 이런 경우 케이스에 나오더라도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보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친 경우라면 이거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수익자나 아니면 계약자가 피보험자에 해친 거니까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해당 수익자의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다른 수익자에게는 지급을 한다. 예를 들면 수익자가 여러 명인 거죠. 그런데 한 수익자가 고의로 그 피보험자를 해쳤어요. 그러면 그 수익자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급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자에 대한 것은 지급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개념 먼저 살펴보시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하시기 전에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고 상법상 고지 의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알려야 되는 대상이 보험 수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와 수익자가 알려야 된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기억해 주시고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라든지 직접 운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게 되는데 청약 거절이나 조건부 승낙 이런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알린 사항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럼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계약 체결을 못하겠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부하겠습니다.
또는 뭐 일정 금액까지만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승낙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자,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계약은 이미 체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임의대로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 잘못한 게 아니라 계약자가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돌려줍니다. 이거를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이렇게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지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게 한다든지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부담부한다든지 이런 보장 제한이 가능하고요. 간혹 가다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해지, 2번 보장 제한, 3번 계약 무효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계약 무효는 우리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회사가 계약 당시에 위반 사항을 이미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거는 회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결국 사고가 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진단계약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 1개월을 3개월이라고 한다거나 요거를 3년이라고 한다거나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괄호 넣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숫자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요것도 토탈 그냥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때는 해지할 수 없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1년으로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챙겨두시고요. 여기서는 요 숫자 중심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조항들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야 되고, 진단서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진단서에 명기가 다 돼 있으니까 진단서라고 하는 건 서류상으로 고지를 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거는 위반했더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설계사 등이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고지를 방해한 경우 이거는 회사의 규책 사유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 설계사 등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때 이때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로 바르지 못한 것은,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지문에서 맞는 거 2개, 틀린 거 하나를 넣겠죠. 그럼 틀린 것 중에서는 요 숫자를 바꾼 것들이 지문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계약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든 계약은 해지된다, 이런 지문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에 우리 이제 보험료 납입 의무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계약이 성립을 하면 계약자는 당연히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요. 보험료 납입이 연체가 됐다, 이럴 경우에 계약의 효력에 대한 것, 이것이 이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연체가 됐으니까 고객이 돈을 안 내신 거죠. 돈을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납입 최고라고 하는데요. 납입이 연체가 됐다 그러면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인데 중요한 건 14일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날짜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내고요. 15일, 30일, 7일 이렇게 시험 많이 나고요. 그 이상 납입 최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를 알려주라는 것이죠. 납입 최고를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자문서,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 첫째,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서명이나 전자서명, 공인 전자서명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송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건 이메일을 보낼 때 내가 이분이 수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계약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전까지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메일을 보낸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메일 보냈으니까 납입 최고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이메일 보낸 거를 계약자가 확인했을 때 송신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전자문서를 송신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송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틀린 거예요.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자분이 수신한 걸 확인해야 송신한 걸로 보고요. 두 번째, 전자문서를 발신했다면, 송신했다면 요 납입연체에 대한 납입 최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송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이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14일 하고요. 전자문서인 경우에 언제 이행한 것으로 보느냐 꼭 챙겨주시고, 다음에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를 미납했다. 그러면 보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자, 우리가 보험료를 계속 쭉 내시잖아요. 보험료를 쭉 내세요. 근데 이때 내셔야 되는데 안 내셨어요. 그럼 여기서 안 냈으니까 바로 그냥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사고 나도 보상 안 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보장을 해줄 수도 없는 거니까 납입 최고 기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만약에 보험료를 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보험료를 안 내셨더라도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그럼 이때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사고가 나도 보상을 못 받는 것이고, 내가 이 계약을 다시 살리고 싶다. 이제 다음에 나올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아직 해지가 되지 않은 납입 최고 기간 내 미납일 경우를 얘기합니다. 첫째,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해줬는데 그 끝나는 날 해지된다가 많이 나와요. 끝나는 날이 아니고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 해지가 됐으니까 만약에 고객이 찾으러 오시면 돈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납입보험료 아니고 해지 환급금이고요. 해지된 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다.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 시험 문제에는 해지된 후에 발생한 사고도 지급한다거나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지문 유념하시고,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은요, 이렇게 납입이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해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약정을 하시면 보험 대출을 이용해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거는 보험료 대출 자체가, 보험 대출, 계약 대출 자체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죠. 이것도 바꿔서 시험 문제 가끔 내고 있고요. 계약자에게 보험료 상당액을 대출해서 충당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해지가 안 되니까 해지를 방지하고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요.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로 보장을 지속한다는 것이 장점이죠. 밑에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그런 부분인데요. 자동 대출 납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계약자께서 일단 보험료를 연체하신 거죠. 미납된 거예요. 약정을 하셨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자동 대출 납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 대출로 인해서 보험료는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날 때 그 다음 납입 최고 기간 안에 계약이 해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한 달치는 괜히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동 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자동 대출 납입된 것은 해지 환급금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통지 의무.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예요. 계약 후 알릴 의무. 첫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결국 사고가 난 것을 통지해야 되죠.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사고가 났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지급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근데 뭐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쭉 써놓고 지체 없이를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넣어서 지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사고 발생은 지체 없이 알린다.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주소가 변경이 되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통지 같은 것들을 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서 하는데, 이때 계약자 수익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는 주소 통지 의무가 없고요. 모집 종사자,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에게도 그 의무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또는 모집 종사자는 그러면 틀린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로 등기 우편 등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기 우편 같은 걸로 뭔가 안내문 같은 걸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객분이 주소가 바뀌었는데 통지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옛날 주소로 보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고객이 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로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 보낸 걸로 볼 거냐 안 보낸 걸로 볼 거냐 할 때, 만약에 알리지 않은 주소로 갔는데 등기로 갔다. 등기로 갔으면 거기 사시는 분이 반송을 했겠죠. 또는 어떤 분이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일정한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그 고객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도달한 걸로 간주하겠다. 즉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 지체 없이 하고 계약자, 수익자 요 부분을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활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연체가 되시고 납입최고를 했는데 납입최고 기간까지 돈을 안 내시면 계약이 해지가 됐죠. 이 해지된 계약을 찾아가시면 그걸로 끝이고요. 예, 찾아가시지 않고 놔뒀다가 살리는 거,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조건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해지가 된 거죠. 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고, 해지 환급금을 찾아갔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어야 되고,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요것도 2년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고 있고요. 3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하고 회사에서 정한 이자를 한꺼번에 납입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 해지가 됐을 때는 내가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서, 해지된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해지 않고 남겨준 상태에서 무작정이 아니고 3년이라는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죠. 3년 이내에 못 낸 돈, 못 낸 보험료니까 연체 보험료가 될 거고, 거기에 이자를 같이 내면 그러면 일단 부활의 조건은 갖춰져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조건 부활이 되느냐? 아니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 언더라이팅 절차를 거치는 거죠. 이유는요, 죽어있던 계약을 살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역선택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의 선택 같은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동일한 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이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조건에서 3년이 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니까 챙겨주시고, 강제 집행으로 인한 해지 계약.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뭔가 빚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압류 같은 게 들어와서 강제로 해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살리고 싶어요. 이럴 때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압류가 돼서 찾아갔으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회사에 다시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계약자가 부채가 있어서 압류가 된 거고 강제 집행이 된 거니까 그거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을 해서 부활 청약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지일로부터 이렇게 해서 강제 집행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하면 15일 이내에 그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다른 내용보다는 계약자를 누구로 바꾸냐, 피보험자가 아니고 보험 수익자로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인데요. 요거는 고객의 의사가 없는 승환 계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 요것도 지금 3개월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어떤 보험회사에 근무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옮기시면서 내 계약을 해지하고 똑같은 계약을 다른 회사에 가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갈아탄다는 의미에서 승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옮겨진 계약을 6개월 이내에 저 그거 내 의지가 아니니까 새로 간 거 취소하고 원래 걸로 살려주세요. 그거는 6개월 이내에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된 계약, 임의로 전 회사에서 없어졌던 계약은 부활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 새로운 회사에 가서 가입된 계약, 요거는 취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개념은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건 6개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보험 종목 변경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할 수 있다가 중요해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는 보험 종목을 변경할 수 없다? 틀린 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1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서 보험 종목 변경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입 금액의 변경. 가입 금액의 변경은 감액은 가능하고요. 증액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로 간주하고요. 그때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증액을 하게 되는 것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계약자 및 수익자의 변경 가능하죠. 이때 조심하실 거,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계약자는 변경할 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요. 왜 그럴까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게 계약자니까 돈을 잘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수익자의 경우에는 돈을 받으실 분이니까 굳이 보험회사가 누구로 해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승낙이 불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누가 승낙이 필요하고 누가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계약자인 경우에는 변경된 증권,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고, 수익자인 경우에는 똑같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있어야 되지만 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밑에 보면 보험 수익자 변경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보험 계약자다. 누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아니다. 이것도 같이 연관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내용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임의 해지. 보험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그때 해지 환급금,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는 거죠.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인데요.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일 때 그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동의를 철회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했는데 내가 동의했는데 그 동의한 거 나 취소할게요.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든 장래를 향해서 철회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소멸시효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 대부분의 청구권은 3년이에요. 3년. 요거를 5년이라고 바꾸어서 시험 문제 많이 나고요. 예,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에요. 요거는 고객이 보험회사가 고객한테 보험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3년인데 보험료 청구권은 2년이다. 요 두 날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임직원이라든지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한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도 책임을 지겠지만 보험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 내용인데, 중요한 건 보험 중개사 그리고 재물 손괴에 대한 것은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재물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중개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손해, 그리고 재물 손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는 이 두 개가 자주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험금 지급 거절, 지급 지연 사유 없음을 알고도 소를 제기해서 발생했다든지, 보험금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에 관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발생한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대상 손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일시금을 분할해서 받는다.
한꺼번에 1억 받을 거를 나누어서 받는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해서 가산해 줘야 될 거고요. 거꾸로 분할해서 받을 거를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 이자를 가지고 할인해서 줘야 되겠죠. 기본적인 개념이고, 연령의 계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늘 날짜에서 고객의 생년월일을 빼죠. 그러면 몇 년, 몇 개월, 며칠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 기준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이면 아래 나이로, 6개월 이후면 위의 나이로 계산하는 거죠.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이라는 건 아래 나이로 본다는 거죠. 35세 5개월이면 이 사람은 35세라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린다는 거죠. 35세 7개월은 36세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또 하나 조심하실 지문은 이건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문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가한다. 이런 지문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두시고요. 보험 계약 대출 및 상환인데요. 보험 계약 대출은 그 보험 계약에 따른 그 적립금을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해지 환급금을 기납입보험료로 시험을 자주 내고 있고요.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금, 보험금이 됐든 환급금이 됐든 지급하는 금액에서 상계를 내서 주겠죠. 그리고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인데 상계가 되면 조금밖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요. 수익자에게 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있고, 상품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같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약관의 해석인데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약관은 보험회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반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요. 계약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공평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오히려 축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를 보호하는 방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쉬운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로 기억해 주시고, 보험 안내 자료는 약관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 대리점분이 주신 안내 자료하고 약관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 약관에 우선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 시험 문제에 약관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와요.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개인정보보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다른 보험회사나 단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이때 여러분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신 경우에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 중심으로 좀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첫 번째,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 이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받을지 말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위험을 선택하는 거예요. 위험을 선택하는 건 내가 이걸 받을 건지 말 건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위험을 분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위험을 비슷한 위험끼리 분류를 해야 거기에 맞는 보험 요율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것을 위험의 분류라고 합니다.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언더라이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써놓고 이게 언더라이팅이다, 아니다, 클레임이다, 또는 언더라이팅의 업무와 클레임의 업무를 놓고 요 업무는 언더라이팅이다, 요 업무는 클레임이다,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을 구분하는 거를 먼저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자, 언더라이팅의 정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해서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위험을 선택하고 위험을 분류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인수 여부를 결정하면서 보험료나 가입 조건을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낮은 보험료에 바로 인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조건부 인수 같은 것 또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런 계약 심사, 계약 선택 업무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험 사고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클레임의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다가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보험 사고를 조사하는 업무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한다.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클레임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클레임과 언더라이팅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보험료와 보험금 한도를 결정하고요. 우량 피보험자를 선택하고요.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결국 주요한 업무가 되겠고, 이때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언더라이팅의 업무가 아니죠. 요거는 클레임의 업무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언더라이팅의 필요성. 요거는 이제 요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다음 중 언더라이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첫째, 보험 가입자의 가입 가능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업무를 이제 언더라이팅이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험 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배제하는 거죠. 그 위험 요소는 첫째, 역선택. 사고가 이미 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보험을 가입하는, 이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선택을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험 사기. 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보험 관련 범죄를 최근에 이제 보험 사기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 보험 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의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고액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다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위험에 집중해서 가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보고 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률 차익 관리를 통해서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한다. 우리 예정 위험률이라는 걸 앞에서 3위원 방식에서 배웠죠.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날 거야. 이걸 예정 위험률이라고 해요. 보험을 인수해서 실제 위험률이 나오겠죠. 그 위험률하고 비교했을 때 예정 위험률보다 실제 위험률이 낮다면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걸 우리가 위험률 차익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더라이팅을 잘하면 위험이 적은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률 차익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경영의 안정성이라든지 회사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데, 시험 문제에는 이 위험률 차익을 투자 수익률 차익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예정 이율 차익이라고 한다거나 요걸 바꾸는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피보험자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동일하게 책정한다. 그래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함정을 팠지만,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많은 보험료를,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적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틀린 지문이고요. 계약자 간의 공평성 유지 그리고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열이 될 거고, 그중에서 지문 조금씩 바뀌는 내용들 들어갔을 때 필요성과 다른 거 골라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더라이터는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역할을 보시면 보험 계약 청약에 대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이것이 이제 위험의 선택의 활동이고요. 피보험자의 위험을 분류해서 위험 정도에 맞도록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험 금액 등의 보장 한도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 중요한 건 가입자 간의 공평성, 형평성, 이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의 선택과 위험의 분류를 하는 것이 언더라이터의 역할이고요. 전문 자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CKLU, AKLU, FKLU에서 언더라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자격증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간혹,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간혹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해요. 클레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 자격증들은 누구에 대한 자격증이냐면 언더라이터에 대한 자격증이지 클레임 업무와는 상관없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건데 최근에는 좀 뜸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언더라이팅은 크게 4개의 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1차 선택은요. 보험 모집 조직, 보험 설계사에 의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죠. 설계사분이 계약을 체결하러 가서 고객분을 만나고 계약 전 알릴 사항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이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집 단계에서 첫 번째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는데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현재 증세, 건강 상태, 직업, 소득 이렇게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 판단 자료들을 사실대로 잘 알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사항 위반 같은 것들을 물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언더라이터로서의 설계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그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는 걸 방해한다거나 다르게 알리도록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뒤로 가더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언더라이팅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2차적으로 진단 계약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1차로 받았는데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님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진단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진단 계약은 의적 진단, 그러니까 의료적인 진단인 거죠. 그래서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을 우리가 2차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지문, 모든 계약은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건 틀린 거고요. 필요한 계약에 한해서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진단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로자분들은 일정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보험회사에 직접 건강센터들이 있으니까 방문 진단으로 건강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에 요거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대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건강진단 비용이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방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알아주시고요. 3차, 일단 모집하시는 분이 계약 전 알릴 사항으로 1차 검진을 했고 2차 필요하신 경우에 의적 진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실 거 다 했으니까 3차가 뭐냐면 언더라이터가 이제 실질적인 언더라이팅을 하는 것이 3차 선택이에요. 피보험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요. 보험 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조건, 보험료, 보험 금액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팅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언더라이팅 하게 되는 정보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청약서상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한 거. 요게 이제 1차로 언더라이팅 했던 거니까 요걸 기반으로 하고 두 번째, 보험 설계사 등 판매 채널의 모집 보고서. 이 모집 보고서에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선택이었죠. 의적 진단 보고서. 요걸 가지고 병원 진단이라든지 건강검진 서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계약 적부 이 계약이 그 법에 적합하냐 적절한 계약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계약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요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활동 그리고 외부 기관에 의해서 정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신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따로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업계 간에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3차가 언더라이트에 의한 것이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4차 선택은 계약 적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차로 모집인이 하고 2차로 의적 진단하고 3차로 언더라이터가 이제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거절하면 거절되는 거지만 승낙이 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제 승낙되는 걸로 인수가 결정이 되면 요 계약이 적절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적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없는지 역선택 소지가 높다거나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이고요.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할 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고 신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약 적부 확인은 클레임 업무의 주요 업무다. 이런 식으로 클레임과 섞어서 나오는 문제가 많아요. 계약 적부 확인은 언더라이팅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이 1, 2, 3, 4차 단계에 각각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관련돼서 클레임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더라이팅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얘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언더라이팅의 고려 대상은요. 환경적 언더라이팅, 신체적 언더라이팅, 도덕적 언더라이팅, 재정적 언더라이팅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 자체를 물어보는 언더라이팅의 고려 대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하면 환경적, 신체적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거 하나 넣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음 중 환경적 언더라이팅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각각의 내용들하고 매칭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매칭하는 문제에서는 환경적 언더라이팅과 신체적 언더라이팅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운전 여부, 흡연이나 음주 여부, 취미 여부, 거주지 위험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건 뭐 당연히 위험하고 연관이 돼 있고 취미도 마찬가지죠. 독서를 하시는 분하고 우리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은 위험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직업은 비위험과 위험직을 5등급으로 구분해서 실손상해의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직업별로 이제 위험을 구분하고 있고 각 사별로 위험 등급별 가입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환경적 언더라이팅 요인은 요게 있다. 요걸 기억하시는데 이때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과거 병력 요거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환경 및 재정 상태 이거는 환경적 언더라이팅이 아니고 맨 밑에 보면 재정적 언더라이팅이죠. 그래서 생활 환경 및 소득 수준,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은 재정적 언더라이팅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을 위에 올려서 문제를 많이 낸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체격 현재 병증, 과거 병력 이렇게 몸에 관련된 언더라이팅 요소고요. 세부 평가를 위해서 전문의의 진단 결과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요. 도덕적인 언더라이팅은 보험 사기라든지 역선택 가능성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 후에 고의로 보험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그리고 고지를 부실하게 하거나 이런 의도적인 기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할 때 역선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 보험 범죄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의식적, 무의식적 태만. 우리가 고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태만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태만이라든지 부주의 이런 도덕적인 해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혹 가다가 뭐 부주의나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을 위에 올려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재정적 언더라이팅은 청약자의 생활 환경, 소득 수준, 그다음에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도덕적 언더라이팅과 연관관계는 있는 거죠. 재정 상태에 비해서 적절한 수준의 보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선택을 예방하고요. 그 다음에 역선택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보험인 경우에는 계약이 실효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실효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주 간혹 뭐 역선택 예방과 계약자 실효를 방지하는 그런 언더라이팅은 뭐냐? 그래서 재정적 언더라이팅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요 각각의 언더라이팅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
특히 환경적 언더라이팅과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표준 미달체, 우량체 뭐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언더라이팅에서 표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체를 중심으로 언더라이팅이 되는 거고요.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다. 그러면 표준 미달체라고 하고요.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다. 그러면 우량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량체인 경우에는 혜택을 주겠죠. 위험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그럼 우량체인 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건강진단 같은 것들을 거쳐서 우량한 건강 상태라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표준 미달체인 경우에는 위험이 높으니까 표준체보다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겠죠.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아니면 보험금이 삭감된다거나 보험금이 삭감된다는 것은 결국 가입 한도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부담보, 특정 신차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해서 담보가 제한되는 이런 형태로 계약을 인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표준 미달체의 계약 인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3개가 있죠. 보험료를 할증한다거나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하는 체증성 또는 항상성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표준체 적용하는 보험료보다는 많은 보험료를 받는 것이고 부담보는 특정 신체 부위를 담보하지 않거나 또는 특정 질병을 담보하지 않는 형태로 가겠죠. 그러니까 특정 질병에 대한 부담보, 특정 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있을 수 있고요. 3번째, 보험금이 삭감되는 경우 이거는 가입 한도가 낮아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체감성, 체증성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고 체감성인 위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줄이는 거죠. 보험금을 줄이는 거죠. 보험료는 똑같고. 그래서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 금액을 감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면 3년 이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케이스 문제예요. 예를 들면 김상명 씨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는데 3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10%를 감액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표준 미달체 계약 인수 형태 중에 뭐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내용 자체보다는 이런 식의 케이스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뭐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감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삭감 형태의 계약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케이스 형태로 나왔을 때 찾아내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는 자주 나오고 있다. 알아주시고. 자, 클레임입니다.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헷갈리시냐면 많은 분들이 쓸 때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불만을 표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민원 같은 걸 제기하는 걸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보험, 생명보험 용어 중에 클레임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접수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거나 보험 사고를 조사하거나 그 조사건을 심사하거나 그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수익자를 확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부터 지급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업무 이걸 우리가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쭉 써놓고 얘를 언더라이팅 한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보험금 한도를 결정하거나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위험을 분류하거나 이거는 누구의 업무예요? 언더라이팅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레임과 언더라이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언더라이팅은 받는 당시에 위험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것이라면 클레임은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 처리, 청구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클레임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클레임 업무의 전문성을 보시면 선의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업무를 잘못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면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회사 경영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경영 수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다수의 선의의 가입자에게 막대한 피해, 전체적인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클레임 업무 담당자의 요건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조사 업무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조사 기법이나 심사 기준 같은 것들을 터득하고 있어야 되고, 약관이나 보험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 왜냐하면 이런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고를 조사하고 심사하려면 의학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기초적인 수준의 의학 지식 또는 최소한의 심사 기준에 대한 지식,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심도 있는 요건이 요구가 되는데 시험 문제에 틀린 지문으로는 기본적인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요거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클레임 업무의 기본 절차는 뭐 참고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정보, 사고가 났으니까 이분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 종류 및 금액, 청구 진단명, 발생 기전,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약관 및 유사 판례, 조사건의 쟁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하고 준비하는 거죠. 실제 조사하기 전에. 그 다음 진행을 하게 되면 과거 병력이나 직업 직무를 확인하고요. 도덕적 위험 개연성을 확인하고요. 진단의 적정성, 사고의 우연성과 객관성,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규정이나 유사 판례를 점검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얼마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단계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참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보험 윤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